님의 침묵을 읽다 보니 많이 이제 나가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11월 달까지 맞춰서 님의 침묵만큼은 정말 독자에게라는 시 거기까지 마무리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시를 가르치는 문창과 선생님들 다 도합해서 정말 님의 침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손에 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석 시나 정지용 시를 읽은 경우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시인들이 그 시를 읽었을 때 내 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효용성이 있는가, 내가 창작을 하는데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어떤 자기 이야기의 어떤 효용 필요성을 따질 때 백석과 정지용은 훨씬 더 많이 읽혀지는데 만해의 시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가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던 어떤 부분, 님이 무엇인가. 그래서 님의 개념이 첫 시간 수업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님의 개념하고 님의 침묵이 쓰여지던 1925년에 님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때 당시에 도대체 키스라는 게 뭔지, 그때 당시에 장미라는 게 뭔지, 그때 당시에 이태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로망, 클럽, 그때는 부락부락 그랬죠. 클럽, 이러한 새로운 언어들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밀물처럼 쓸려 들어왔을 때의 그때의 감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 님에 대한 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김소월의 님하고, 김소월의 님이 거의 우리의 님을 장악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침묵의 개념이었잖아요. 침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침자를 가르칠 때 한자를 파자를 해서 가르쳤어요. 본래 침자가 한자를 파자해서 각골문으로 들어가면 삼수변 옆에 소자가 있습니다. 소 알죠? 소? 하는 소입니다. 네. 그 소는 심우도라고 혹시 들어보시거나 절에 가면 대웅전 옆에 있는 거 알죠? 소는 하나의 메타포이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소를 찾아서가 심우도잖아요. 그 소가 도대체 뭔지, 소고기를 찾아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외양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소는 인간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의 가축인데, 그 가축인 소가 자연 속에 있는 소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그 생명과 자연을, 본래를 찾아가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데 이게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잠겼으니까 당연히 죽죠. 그죠? 우리가 한자 중에 뜰 부자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는데, 삼수변에 손톱 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물속에 빠진 아들을, 그러면은 물속에 사람이 빠지면 뭐가 뜨느냐면 머리채가 뜨거든요. 그 머리채를 손으로 딱 부여잡았을 때 그게 뜰 부자예요. 부여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게 침이에요. 두 가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 두 번째는
생명을 내가 건지지 못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냐면 생명이 물에 잠겨가지고 빠져 죽는 거는 내가 빠뜨릴 수도 있고, 빠져는 거에 내가 직접적 관여를 하지 않는 시류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물속에 빠질 때 그 머리채를 당기지 못했을 때는 그 압박감, 그 생명을 건지지 못했을 때의 그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해져. 그러니까 침은 꼭 침자는, 님의 침묵할 때 침자는 뜰붙자고 꼭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소는 어디에 있으며 그 소를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묵이에요. 묵자를 가만히 보면 거무륵자가 들어있죠. 거무륵자는 노예의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아니죠, 사실은 새끼죠. 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남자 외에 여자도 생명체가 아니란 말이죠. 남자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노예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얘들의 특징이 근육이 발달되고 잘생겼어. 이거 보세요. 제가 이 구중굴과 같은 이 집에 내가 주인 아들인데, 노예의 새끼가 이연조 같은 놈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씨알이 굵잖아. 덜렁덜렁하지. 계단도, 이 덜렁덜렁한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 8, 9살 되면 계단을 3개씩 건너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애새끼가 태어났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2, 3개씩 건너뛴다. 그러면 씨알이 굵은 놈이야. 이건 짐승으로 따지면 종돈, 종우야. 돼지로 따지면 종돈, 소로 따지면 종우. 이제 이렇게 씨알이 굵은 놈이 태어나면 어떡하느냐? 매울신자 있잖아요. 매울신자. 그게 매울신자는 송곳이거든요. 송곳으로 찍었을 때의 느낌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맛은, 매운맛은 없어요. 보통의 맛이지. 통각이거든요. 도대체 아픈 게 뭐냐? 그러면은 송곳으로 눈알을 찍었을 때의 아픔이 신이에요. 눈알을 찍었을 때. 근데 눈부터 찍지 않고 얼굴부터 찍습니다. 얼굴을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조사버려요. 그 다음에 흑요석을 갈아요. 그 가른 흑요석을 그 상처 위에다 문지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에 박히라고. 그러면은 문신이 생겨납니다. 멀쩡한 이런 현조 얼굴이 이제 까만 연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연탄이 돼버린 얼굴을 흑이라고 해요. 거물흑자. 거물흑자의 태생이 노예 새끼 얼굴을 흑요석으로 상처를 내서 넣은 게 흑입니다. 흑. 거기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사타구니 덜렁덜리는 거에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를 하냐면 눈을 그 송곳으로 찍어요. 애꾸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덜렁거리고 3계단씩 올라간단 말이야. 너무 꼴불견이야. 집을 비울 수가 없어. 뭐님 이러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정갱이 뼈, 허벅다리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럴 때 부러뜨리는 그게 뭐예요? 줄입니다. 줄이. 줄이를 틀다. 그 줄이라는 거로 틀어버려요. 그 상태가 묵이에요. 묵. 그래서 개처럼 시커먼 얼굴, 애꾸의 얼굴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침이 뭐냐? 아까 물에 빠진 소, 진리도 잃어버리고, 진리를 건질 수가,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우리들의 건강한 노예,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시에 나오죠. 너는 나라도 없고 뭐도 없으니 뭐라고, 이런 시를 배웠잖아요.
그런 상태여서 노예인 거예요. 피지배자인데 피지배자로서 눈도 멀고 그 다음에 씨알 좋은 생명체로서의 어떤 씨 이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계단을 3개씩 건너뛸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아미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게 불교에서 본하고 체거든요. 본, 밑본자입니다. 한자로 하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무는 뿌리를 뽑으면 뿌리가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꽃이 피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긴 있어. 전우무게 순리적으로 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채가 있으니까. 꽃이 피는 모습이 있으니까. 색이라고 그래요. 그걸 색. 현상이 있으니까 그 현상을 보고 아는구나. 알죠. 근데 본은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 본, 그거를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 따라해봐요. 진공. 참진자의 빌공자입니다. 진공. 진공은 안 보여. 그런데 세상에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음이 있음으로 있는 듯 만 듯 이어져요. 시간과 실체가. 오늘 갑자기 꽃이었다가 내일 갑자기 열매가 아니야. 그게 시간과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러니까 그 채도 묘하게 계속 변해. 근데 있어. 따라해보세요. 묘유. 묘하게 있어. 그게 진공, 묘유. 시작. 진공 묘유. 안으로 가면 본체. 네. 그러니까 그런데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면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니야. 연꽃이 하나가 생기면 연꽃에서는 진공 묘유로서 지금 색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적이라고 그래요. 흔적. 서정주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도대체 이 바람이 뭐냐 이거야. 바람. 연꽃은 존재하는데 연꽃이 여기까지 온 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연꽃이 어딘가로 가는 또 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기에 묘유에 연꽃이 있는데 저놈이 또 탁 향기만 슬쩍 묻히고 저기를 가. 그녀가 내 머릿속에 스쳐가듯이 이런 묘유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본체라고 두 개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가도 어제 우리 선생님이 말한 도가에서 말한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문자로 말하는 그 순간 그 신입회 어제 하셨는데 문자로 말하는 순간 모든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기에 너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매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매우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이정록이라는 신입회양이 존재하지만 이정록이라고 불렀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앞으로 또 변화할 거잖아요. 근데 이 본이라고 하는 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님의 침묵에 들어갈 때는 님의 개념 1925년도에 일제강점기 속에서 아주 색다르게 들어왔던 님의 개념하고 두 번째 침의 개념, 무게 개념이 해석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야만 그 다음에 군말,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라고 말할 때 기루다에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기루다. 애정을 갖고 내가 그것을 보듬고 감싸 안을 때 진짜 이 지구상은 나의 님이 되는 거죠. 왜?
세상에 존재하는 본을 누가 알겠어요? 그 아미타의 세계거든. 그걸 아미타라고 하거든요. 공즉 시작, 색즉 시공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눈물이야. 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잘 해석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적재적소에 박수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 시간에 음악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박수 소리 지금 묘유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하고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가 격조가 아주 높은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불심이 없어. 어? 그러니까 이 스님의 침묵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속세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밥 안 줘. 지랄하고 자빴네. 아니 풀이나 뽑아 이러지. 풀은 풀이고 은 풀이야. 그러면 주걱으로 또 얻어맞는 거지. 깨달음의 단계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랬던 님의 침묵을 짓던 그 1925년에 백담사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암자 속에 우리 만해 한용운이 이곳에 천안전시 애인이 이곳에 아니 부인이죠. 왜냐면 자식이 이곳에 있었으니까. 전정숙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 태어난 다음에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본처는 여기 있는데 그때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정해주는 거야.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는 그 고성에 있는 그 손주 죽잖아요. 남자가 죽고 성이 서시고 이름도 참 잘 졌어요.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그게 여연화예요. 같을 여, 연꽃, 련, 꽃화. 여연화라는 그 보살하고 아주 진한 사랑을 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은 패턴이 남성 화자가 나올 때가 있고요. 여성 화자가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님의 침묵엔 님이 있고 당신이 있어요.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읽어야 됩니다. 어느 때 당신이고 어느 때 님인지. 그리고 님이 완전히 조국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논계라든가 논계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는 어떤 평양의 기생에 관한 어떤 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님이 그냥 조국이에요. 그리고 어떤 님은 이게 화자가 여성 화자하고 남성 화자가 공존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썼다고도 봐도 되고, 저는 옛날 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 어떤 남성 화자일 경우 시의 편차가 엄청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성 화자일 경우 시가 엄청나게 수사가, 이건 남자가 쓴 시가 아니야. 되게 여성적 화자의 비유가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내가 만회를 못 만났으니까 분명히 여연화하고 둘 사이에는 서간이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 여자는 돈도 선주야. 돈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한편으로 매우 문학적이다. 이 님의 침묵 안에는요, 엄청 시를 못 쓰는 한 사람 남자와 엄청 시를 잘 쓰는 여자가 공존합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매우 특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박용래라든가 김종삼이를 공부할 때 상처 공간이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긍심이 높은 부분과 자의식이 깨져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상처 공간이 다르요. 자기의 내면적 상처의 공간이 달라요. 이 님이 침묵 안에도 그렇게 분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곳은 만해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결성면
성곡리 박철부락 잠방산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정말 차 타고 한 6, 7분이면 갑니다. 이 산자락에 중간에 청룡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끝자락으로 내려가면 딱 그때 있어요. 그때는 길이 이어져 있어요. 거기를 지금은 도로가 났지만 그게 마지막 딱 시작하는 점이든 끝점에 만해 한용운의 만해 한용운이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유천인데, 유천이가 마루에서 딱 앉으면 무조건 향이, 잠방산에서 향이 이 산자락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산자락 너머에는 어디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흠모를 합니다. 이 산자락을 넘는 거에 대해서. 그 산자락 너머에 있는 유럽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사실은 여기가 이제 결성현이기 때문에 그 들끓는 만해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오는 데는 여기입니다. 어떻게 왔겠어요? 이 산자락을 타고 향교 옆에 이 느티나무 여기로 딱 내리거나 저쪽으로 빠져나가서 길을 따라서 이 석당산 그쪽에 사람들 장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 길 바로 100m 안팎으로 유천이가 10대 때까지 돌아다녔던 길입니다. 만해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바로 보자. 너무 환상적으로 높게 다 위대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분이 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채를 가지고, 아까 본이 있으면 채가 있다고 하죠. 채를 가지고 하나는 불심, 님에 대해서 불심, 아미타의 세계, 석가의 세계를 한번 진리를 설파해주고 싶었고, 또 하나의 님, 주체를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용이 필요하죠. 용. 본이 있으면, 채가 있으면, 본이 있고 채가 있으면 쓸 용자 용이 필요한데, 그 용으로 때로는 야단법석을 하고, 때로는 사설을 쓰고, 때로는 불교 대전을 번역하고, 때로는 소설을 써서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 연재를 하고, 동시를 쓰고, 한시를 쓰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건 채예요. 왜? 용이에요. 본하고 채를 세상 사람들에게 해서 그 님을, 잃어버린 님과 불심의 님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인 어떤 선택으로 시를 선택했는데, 당신의 시 공부가 한시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 다음 공부한 게 이제 타고르 정도였죠. 그때 번역분들이 막 부를 때였거든요. 일본을 통해가지고 번역분하고. 그래서 시적인 어떤 공부가 우리보다 좀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한시만 공부해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님의 침묵이 1926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1944년 6월 29일 날 입적을 했어요. 입적할 때까지, 그럼 25년부터 44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19년이 정도 되나요? 그동안 시를 안 썼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한시는 많이 썼어요. 이제 뭐 연애심도 떨어지고 모르죠. 자, 만해를 톡 까놓고 말하면요, 님의 침묵 이후에 시심이나 시적 수준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가 지금 숙제입니다. 저렇게 시를 잘 썼던 사람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바로 열고입니다. 이거 편집할 겁니다. 서여연화의 서간이 끊겼다. 연애 감정이 사라졌다. 그때 우리 숙소에서 서로 결혼해야 된다, 뭐 결혼해도 다닌다, 뭐 이런 걸 막 주장하잖아요. 불교 유신론을. 근데 그럴 만한 또 개인적 사정도 있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본체 시작. 본체 만체 만체 시작. 네 글자 시작. 본체 만체. 아, 진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제가 조금 이 혀를 할 듯이 불교 공부하면서 이 본체 만체라는 이 우리말은 본 듯 안 본 듯이잖아요.
근데 한자로 딱 쓰면 밑본자하고 몸체자, 일만만자, 몸체자 이렇게 되죠. 본하고 체하고 다 합치면 용까지 들어가서 그게 이 묘유의 만체가 돼버리다. 그래서 본체만체라는 사자성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럴 때 뭐 약장수가 이럴 때 약 파는 거지 뭐.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행히 요번 우리가 읽는 시가 만해의 님의 침묵에서 가장 격조가 떨어지는 지점을 가고 있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만에 진짜 살아오면 내가 말할 거예요. 당신은 왜 시집을 이따위로 냈습니까? 적어도 반절은 버려야 돼. 버릴 시가 가장 많은 지점을 가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님의 침묵이 만약에 30편이나 35편, 40편 정도로 역했으면 너무너무 좋은 시집인데 욕심이 과했어. 그렇게 본인은 버려야 된다. 또 이런 것들 불심을 막 이런데 다 끌어모았어요. 오늘 시들 밑에 박스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쓰거나 제가 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는 거니까 읽기는 작품을 다 한번 읽어봅시다. 뭐 이렇게 마이크 됩니까? 우리 마이크를 주시면 한 편씩 읽고 나고 오늘 해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대로 하고 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한자가 좀 많죠. 그래서 미리 한자를 딱 보면 뭐 사실, 도화, 무정, 회색, 희망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중해 선생님 먼저 낭송 좀 하나 해주시죠. 네. 당신과 나의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가고 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잘하셨습니다. 만해의 시를 읽을 때 이별이 많이 나와요. 바다도 많이 나오고 또 죽음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설명 좀 해줄게요. 아까 하나의 채를 버려야만 또 다른 채를 만나죠. 이게 이별입니다. 근데 또 다른 채를 또 만나니까 방금 전에 이를테면 꽃잎이 지고 열매를 맺으면 꽃잎하고 이별을 해야만 열매가 오잖아요. 열매가 또 썩어야 되고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별이 오잖아요. 그런 거짓 이별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참다운 만남이 오는데 그 참다운 만남이 이제 석가열애의 그 세계로 가는 거죠. 진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득도를 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자제신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할 때에 스스로 자자에 있을 때 자제신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거짓 이별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만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이별을 들고 또 다른 죽음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 계속 님의 침묵이 왜 이따위로 썼는가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정말 간단합니다. 이퀄이 있어요. 이퀄. 어떤 아미타의 세계가 있어요. 부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속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항 집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버리고 빼고 이렇게 해야 이쪽에 이퀄해 저쪽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끊임없이 이별 해야 숫자 1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체는 그 체가 영원하지 않죠. 인연에 따라서 현재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인연이 닿으면 다른 인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묘해. 그래서 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유. 그러니까 그 묘유가 실체는 아니고 진행 과정이 ing예요. ing. 근데 ing에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답은 또 ing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 신입회항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다음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꿈이라면, 사랑의 속박이 꿈이라면 출세의 해탈도 꿈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무심의 광명도 꿈입니다. 일체 만법이 꿈이라면 사랑의 꿈에서 불멸을 얻겠습니다. 산문이죠. 똑같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멸과 불멸이 사실은 한 쾌적 안에 있기 때문에 멸의 개념도 많아요. 없어진다라는 진행형이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진 거는 소멸인데 소멸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묘유한 다른 걸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하고요. 달을 보며 일단 달을 보며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그리웠습니다. 자던 옷을 고쳐 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시원이 역력히 보입니다. 간 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금음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무쌍이라는 말이 있죠. 화는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이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처박힌 게 화입니다. 사람인 변에 사람인 자가 뒤집혀 있는 게 옆댕이 붙어 있어요. 그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달을 계속 보다가 내가 저 달을 보니까 당신 얼굴이 계속 떠올랐는데 나도 달이 되긴 했어요. 보다가. 그런데 뭐를 봤겠어요? 금음달이 됐어요. 야위였어요. 너무 그리워하다. 대단히 그 연애적인 어떤 감성을 불어일으키면서 한편으로 또 증도가는 불심을 담고 있는 그런 시를 말합니다. 거기 밑에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과율인데요. 맹서라는 한자가 있고요. 엄숙, 인과율, 그 다음에 영원, 최후, 접촉, 남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혹시 또 한자 때문에 두려워하실까봐 우리 공부가 짧은 우리 청석 씨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입니다. 인과율. 당신은 옛 맹서를 깨치고 가십니다. 당신의 맹서는 얼마나 참되었습니까? 그 맹서를 깨치고 가는 이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맹서를 깨치고 가는 이별은 옛 맹서로 돌아올 줄을 압니다. 그것은 엄숙한 인과율입니다. 나는 당신과 떠날 때 입맞춘 입술이 마르기 전에 당신이 돌아와서 다시 입맞추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시는 것은 옛 맹서를 깨치려는 고의가 아닌 줄을 나는 압니다. 비교 당신이 지금의 이별을 영원히 깨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의 최후의 접촉을 받은 나의 입술을 다른 남자의 입술에 대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체 중에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 중에서 키스라고 하는 시어를 시 속에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날카로운 키스 이 말 나오잖아요. 이제 이 시집에서 처음인데 입술은 인연의 맨 접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라고 하는 실체와 B라고 하는 실체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그 사이에 인연이 생겨서 연인이 인연 따로 했죠. 연인 아이고 똑똑해요. 인연에 따라서 연인이 되잖아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연인이 되었을 때 그 둘 사이에 그게 키스죠. 키스를 중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접구. 그렇죠. 아이고 진짜 너는 출신 성분은 속일 수가 없어. 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참 금방 알아듣네. 하여튼 접구라고 그럽니다. 입술을 닿은 거죠. 근데 이 접신, 귀신 신자가 아니라 몸 신자, 이 접신의 접구가 인연의 시작이란 말이죠. 연인의 시작. 모든 어떠한 그 님의 침묵에서는 그런 해석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엄숙한 인과율이라는 것으로 세상 묘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서서히 어떤 코드를 알게 되면요, 해석이 쭉 읽어져요. 님의 침묵이. 그러면서 평가가 가능해져요. 이거 좋은 시인데, 이거 나쁜 시인데,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통독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꼬대는 넣어주시고요. 합장이 있고요. 이지, 감정, 허무, 절정, 애인, 악마, 천치.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들어가면 연애는 절대 자유요. 정조는 충동이요. 결혼식장은 임간이다. 혹성, 미소, 흑암, 광선 이런 말들인데 흑암은 광선이 사실 없어요. 모든 빛은요 자체 발광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광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진짜 절대 지존의 진리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르신 이제 각자 읽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개월량이 나옵니다. 개월량. 이 개월량이 논개하고 똑같아요. 평양의 개상인데 일제 일본 놈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있는 게 일제 강점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외란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어려운 한자 4연에 그대의 붉은 하는 현란한입니다. 현란한 저녁놀이 되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황량한 떨어지는 날은 돌이키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개월량에 관한 것은 뒤에 제가 풀이를 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만족이라는 시를 이번에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족이 있고요. 다른 한자들 수적 평행이라는 말이 3년에 삼행이 있습니다. 이게 세로 숫자거든요. 세로 수적 평행. 나머지는 만족은 우자나 성자의 주관적 소유가 아니면 약자의 기대뿐이다. 이 정도가 있고 바로 위에는 의연입니다. 한자 좀 잘 읽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족. 세상에 만족이 있느냐? 인생에게 만족이 있느냐? 있다면 나에게도 있으리라. 세상에 만족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람이 앞에만 있다. 거리는 사람의 발 길이와 같고 속력은 사람의 걸음과 비례가 된다. 만족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다. 만족을 얻고 보면 얻은 것은 불만족이요 만족은 의연이 앞에 있다. 만족은 우자나 성자의 주관적 소유가 아니면 약자의 기대뿐이다. 만족은 언제든지 인생과 수적 평등이다. 나는 차라리 발꿈치를 돌려서 만족의 묵은 자취를 밟을까 하노라. 나는 만족을 얻었노라. 아지랭이 같은 꿈과 금실 같은 환상이 님 계신 꽃동산에 들릴 때 나는 만족을 얻었노라. 읽으셨습니다. 예전에 혹시 본하고 적이라는 말 했잖아요. 본은 근본 본자고요. 적은 자취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그게 본이라면 향기는 적입니다. 그래서 파문,
고요히 뭐 흔들리는 누구는 무슨 발자취입니까? 또는 뭐 연꽃을 만나고 가는 바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묘유의 세계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나아갈 때 손을 뻗으면은 내가 가는 속도만큼 상대방도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런 겁니다. 거리. 어디에 나오냐면, 이연의 두 번째 행을 보면, 거리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거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사람의 팔 길이와 같다. 그래서 팔을 뻗으면 그 거리는 계속해서 뻗는 순간 대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속력은 사람의 걸음과 비례돼서 내가 속력을 내면 낼수록 내가 잡고자 하는 것들은 반비례해서 또 비례해서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불만족의 세계에 대해서 매우 산술적이고 직시적인 어떤 해석이라 시적인 성과가 아주 잘 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그 만해가 이과잖아요. 우리가 만해를 문과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일본에 가서 측량학을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명진 측량 사업소를 서울에다가 이렇게 내서 하는데 대단히 이과적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수리 계산력 이런 것들이. 그래 인매침묵 쓰고 시인이니까 만해는 문과일 거야 생각하는데 우리 어제 오민석 선생님 수학 한 문제 틀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천재죠. 한 문제 정도 틀려도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놈이 100점 맞는 놈이에요. 선생님이 시험을 냈으면 한 문제 정도 틀려주는 겸손한 그런 어떤 지식이 다 차지 않는 것서 선생님에게 늘 배워야겠다는 건데 건방지게 다 맞고 더 재수없는 놈은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찾아오는 놈이 있어요. 선생님 100점 맞고 꼭 선생님 저 몇 점 맞았어요? 하고 물어보는 애 있어. 내가 그런 놈 크게 되는 놈 못 봤어요. 예. 오히려 점수가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이 크게 돼요. 우리 저기 CR 굵은 현조 씨 수학 몇 점 맞았어? 평균 접어서 한 4, 50점 맞았죠? 그거는 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50 한 2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됐잖아요. 내가 볼 때 저기 그 우리 가수님도 경아 씨도 수학 그렇게 잘 못했을 것 같아. 아주 크게 됐잖아요. 주로 이제 수학을 보다 몸이 커지는군요. 아유, 몸 안에 몸은 체야 체. 체가 크면 그 안에 본도 큰 거야. 본 알도 큰 거야. 그러면서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시의 님의 침묵의 시 제목을 보면 이과적인 시 제목이 많아요. 다음에 보면 반비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이런 게 1925년에 시 제목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혁명과도 같은 겁니다. 요즘 시에도 찾기가 어려워요. 연꽃, 달, 한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문명적이고도 수리적이고도 관념적인 어떤 것들을 시의 제목으로 과감하게 올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막 들어온 외래적 산물인 어떤 영어 이런 것들도 쉽게 막 들어오고요. 나는 대놓고 이런 시를 내가 좋아해 이 시인을 그러고 역사적인 인물 중에 이런 인물들이 꼭 필요해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앞서가지 않는가. 자 드디어 이제 님의 침묵 안에 침묵이라는 시어가 아주 꺾음새 속에다가 콱 박아서 들어옵니다. 한번 제가 마지막에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중에 이 시가 가장 성공적입니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당신의 얼굴은 흑암인가요?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당신의 얼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얼굴은 흑암이에요.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인가요? 당신의 그림자는 달이 넘어간 뒤에 어두운 창에 비칩니다. 그래요. 당신의 그림자는 광명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침묵 아닌 곳에서
침묵의 반대가 노래잖아요. 흥청망청한 노랫가락이 들릴 때 당신의 가락 속의 침묵, 노래와 노랫마디 사이의 휴간부에서 침묵, 저 노래를 부를 때의 가슴 속에 있는 침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고 귀가 먹먹할 때 저 가슴 속에 저 노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침묵의 시간이 그게 있었을까. 아리랑 하고 아리고 쓰린 마음을 말할 때 그 마음 안쪽에 있던 침묵과 쓸쓸함과 고요함, 이런 걸 아는 거죠. 당신의 얼굴은 흑암인가요? 아주 검은, 근데 내가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검음 속에서 당신의 실체가 더 보인다는 말이죠. 역설적으로. 당신은 빛인가요? 진리를 다 깨우쳤을 때의 광명의 세계인가요? 그런데 달도 꺼지고 완전히 어두운 창가에서 당신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워질수록, 내가 침묵할수록, 내가 눈을 감을수록 당신의 실체에 가까워진다는 역설적인 이러한 불가적인 어떤 증도가의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가 반복을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생기죠. 리듬하고 의미의 강화. 의미를 강조시키고요. 리드미컬해지죠. 노래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변주를 하면서 서서히 광명의 세계까지, 불심을 다 깨우쳐서 부처의 세계를 완전히 가닿은 광명의 세계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증도가라고 합니다. 증도가. 불심을 증거해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 찬송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님의 침묵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지루한 수업에 함께 해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